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 선거, 선거 문화, 그리고 이와 같은 선거로 야기되는 지역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으로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마 지난 2018년 지방의회 선거, 그리고 또 군대에 갔다 온 그러한 재학생의 경우라든가 그럴 경우는 2016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또는 2017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아마 해보셨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여러분들이 정치인을 뽑는 선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반장 선거 또는 학생회장 선거 등등 아마 수많은 선거를 치렀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러한 유권자의 경우는 아주 정치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상적인 행태이실 뿐만 아니라 또 가장 중요한 자기의 권리의 표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와 민주주의, 또 민주주의와 선거,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와 민주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선거가 잘 되면 민주주의도 발전되고, 또 민주주의가 잘 되면, 또 민주정치가 발전되게 되면은 선거는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는 바꿔서 말씀드리면 선거가 잘못되면은 민주정치도 안 되고, 또 민주정치가 파괴된 그러한 정치 체제에서는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고, 공정한 선거가 아니고, 비밀 선거가 아니고, 자유스러운 선거가 아니고, 억압된, 그렇지 않으면 공개된 선거,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선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민주정치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국회의원, 말은 할 필요 없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말할 필요 없고,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 부통령, 또 각 주의 지사, 그리고 연방정부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리고 각 주에 역시 또 아까 말씀드린 주지사뿐만 아니라 주상원의원, 주하원의원, 또 시의 경우는 시장, 그리고 또 교육감, 심지어는 검찰총장, 검사, 재판관 등과 같은 거의 모든 사람들을 미국의 경우는 다 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선거는 현대 민주정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정치는 선거에서 시작해서 선거로 끝난다. 선거에서 시작해서 선거로 끝난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민주정치 구현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는 인민의, 데모크라티아라고 그러는 그러한 고대 그리스에서, 히라보에서 나온 건데, 데모스라고 그러는 인민, 그리고 지배, 크라토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결국은 인민의 또는 국민, 대중의 지배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인민이, 대중이,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지배한다라고 그러는 게 결국 민주주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는 근대 국가 형성과 대의민주주의 발달, 그리고 국민의 주권과 정부를 연결시키는 제도라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이제 총탄, 이제 무력에 의해서 통치를 했다라면 지금은 총탄 대신에 투표로서 not bullet,
but ballot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선거는 자유, 비밀, 평등, 보통 이것을 선거의 4대 원칙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 비밀, 평등, 보통의 4대 원칙과 그리고 또한 정규적 그리고 규칙적으로 선거가 실시될 때 이것이 정상선거이고 민주주의 제도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는 정치 지도자의 충원 기능, 정부의 구체적인 선택, 국민의 다양한 의사, 가치, 이익을 정치에 투입시키는 그러한 이익 표출 기능, 선거에서 당선된 정치 지도자 행위에 대해서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로 뽑힌 사람은 권위를 갖게 되고 또 정통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등의 원칙, 민주국가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여기 평등한 거에 대표적인 거는 1인 1투표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인 1투표제는 아마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아주 잘 고안되고 또 실시되고 있는 제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인 1투표제는 인종이나 종교나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또는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행사할 수 있는 아주 공정한 그러한 평등한 원칙이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다라고 세계의 최고 부자 아닙니까? 빌 게이츠도 투표장에 가면은 한 1인 1투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주 못 사는 그러한 그 비난한 노숙자도 역시 1인 1투표제. 그래서 이런 이퀄리티. 두 번째는 자유의 원칙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라든가 또는 지시라든가 또는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원칙과 또는 양식에 따라서 나는 이 후보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최선의 후보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투표는 물론 하는 게 원칙이지만 나는 투표장에 들어가서도 때로는 안 해놓은 것도 일종의 자유다. 기권하는 것도 일종의 자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정의 원칙. 공명하고 적정하게 투표가 행해져야 됩니다. 회연이 있어.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평등하고 자유고 그리고 공정하게 어떠한 구분이 없이 차별이 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비밀의 원칙. 투표에 있어서 비밀은 절대적인 생명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투표를 했다라고 그러는 것은 타인에게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찍은 것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걸 찍어서 남한테 보여주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걸립니다. 그래서 투표는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국 선거 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그러면 한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를 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재헌국회의원 선거부터 아주 최근에는 2018년 지방자치 선거까지 지방의원들 단체장 또는 교육감 시도지사 선거 등등에서 최근에 있었던 선거까지 수많은 선거를 치렀는데, 그럼 한국 선거제도의 기본적인 어떠한 그 문제점은 무엇이냐라고 그러는 것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 뭐 이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주로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를 많이 아마 이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또 대통령 선거에도 나름대로 적용은 됩니다. 첫 번째, 비례대표성의 문제다. 비례대표성의 문제는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에 비율적으로 반영되느냐. 유권자의 지지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5명이 나왔다. 그렇게 될 경우는 불과 한 20, 30% 정도만 득표를 하더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유권자 100%로 보았을 때 20, 30%다라고 그러는 것은 불과 3분의 1,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유권자의 올바른 그러한 투표 성향을 또는 지지를 나타내느냐, 그런 문제죠. 그래서 비례성은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의회 의석으로 반영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러한 문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과성에 관련된 문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등과성에 관련된 문제는 선거구별 유권자의 수가 최대한 같아야 된다. 유권자가 행하는 투표는 인구수에 큰 편차 없이 같은 가치를 가져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많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이다. 뭐 이제 강남구나 송파 또는 뭐 서초구 같은 데는 한 선거구가 보통 뭐 한 30만 정도 거의 됩니다. 그러나 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어떠한 그 군 같은 데는 불과 인구가 한 4, 5만 밖에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지역구라고 해서 이들 선거구에서 같은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러면 이건 뭐 30대 2, 4, 5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큰 편차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권자의 숫자의 편차수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통치성의 문제, 일종의 소위 accountability, governability, 책임성을 의미한다. 선거는 통치성의 주체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우리의 대표자한테 우리의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받은 우리의 대표는 그것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된다. 일단 선거 때만 뭐 나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제 내 권력은 마음대로 휘두르면 된다라고 그러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거죠. 대표성의 문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18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는 최근의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 당선자가
50%를 유권자의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유권자 중 투표에 참여한 선거권자의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전 국민의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고도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랬을 때 대표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결선 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후보자들이 4명, 5명이고 나와서 1차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1차 투표에서 했을 때는 그걸로 끝나지만은 1차 투표에서 어느 누구도 과반수가 획득되지 못했을 때는 결선 투표를 통해서 상위 득표자 1, 2위를 가지고 투표를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기권자가 아주 많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다 50% 이상 받게 되니까는 국민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았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정통성도 또 권위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결선 투표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실시되었느냐라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대통령 제1공화국 때 초대 대통령 선거는 간선입니다. 1948년 7월 20일 당시 제적 의원 수는 198명이었는데 그 당시 당선자 득표율은 이승만 후보가 180표, 김구 13, 안재홍 2표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재헌국회에는 원래 200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발생해서 투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선거가, 그래서 2명은 뽑지 못해서 198명으로 되었다라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입니다. 제2대 대통령 선거는 1952년 8월 5일 날 실시가 됐는데 한국 전쟁 기간 중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만큼 선거는 중요하다. 그리고 또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소위 그 지도자를 뽑았을 때 그 지도자가 또 전쟁이라고 그러는 국가적인 재난도 나름대로 수행할 수 있는 권위와 또는 정통성을 갖게 되는 것을 아마 여기서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2대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 정치파동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가 재헌헌법에 의해서는 간선이었는데 그것이 직선제로 바꿈으로 해서 국민에 의해서 직접선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투표율이 무려 88%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선자는 당시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74.6%로서 아주 절대적으로 많은 표차를 가지고 당선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조봉암 진보당 후보는 79만 표를 얻었습니다. 조봉암 후보는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은 다시 진보당,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후보였고 이 선거에서 상당한 나름대로의 표를 얻었던 것을 그래도 우리는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3대 대통령 선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직선으로 실시가 되었는데 이 3대 선거는 4.4.5입에 의해서 4.4.5입 헌법 개정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3선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실시된 선거다 그렇게 봅니다. 1956년 실시가 됐습니다.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500만 표 이상을 얻어서 당선되었습니다. 당시에 야당에는 민주당의 신익희 대통령 후보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익희 민주당 후보가 호남 지역으로 유색하는 중에 열차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함으로 해서 사실상 야당 후보는 2대 선거에 나왔던 조봉암 후보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였던 신익희가 사망함으로 해서 당선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신익희 민주당 후보가 한강 백사장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유세를 할 때 무려 100만 명 이상의 많은 서울 시민이 모여서 아주 상당히 선풍적인 어떠한 그 인기를 얻었던 것도 기록에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조봉암 후보는 2대, 3대 이승만 대통령한테 도전하다가 결국은 진보 세력이라고 그러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공산주의에 동조한다고 그러는 누명을 소위 받고서는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아서 소위 사형 언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조봉암 후보는 최근에 이 재심을 통해서 그 당시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그러는 무죄 선고는 받았지만은 어떻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혀 처형까지 된 아주 대표적인 정치적인 희생자다라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제3대 대통령 선거는 이것은 사실상 무효가 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에 실시가 됐는데 1960년 4월 19일에 있었던 학생혁명으로 인해서 3.15 선거가 부정선거가 돼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역시 이 당시에 물론 당선되었지만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야당 후보는 민주당의 조병옥 후보였는데 상당히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병옥 후보의 경우는 대통령 후보로서 등록한 다음에 그러나 암이 걸려서 미국에 와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해서 사실상은 이승만 대통령 혼자 선거를 치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15 정부통령 선거가 무효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의 후계자로 여기고 있었던 이기붕 소위 당시 국회의장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위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 선거가 실시되는 3월 15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학생들이 3.15 선거 무효와 같은 그러한 그 시위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군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했는데 그것이 마산 앞바다에 소위 그 수장시켰는데 발견됨으로 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국민들이 소위 3.15 선거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데모가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됨으로 해서 1960년 4.19 학생혁명 일어났고 그 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소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대 국회 대통령 선거는 1960년 8월 10일 있었는데 윤보선 대통령 후보가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이었는데 4.19 학생혁명에 의해서 헌법이 내각 책임제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은 간선으로 그리고 또 국무총리도 역시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로 변했습니다. 제5대 대통령 선거는 제3공화국 시절에 있었습니다. 제3공화국 시절에. 제5대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 대통령 후보가 소위 그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후에 민정 이양을 함으로 해서 실시된 선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대 대통령 선거에는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민주공화당 후보를 비롯해서 야당의 경우는 윤보선 소위 그 후보까지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약 윤보선 대통령 후보보다는 한 200만 표 정도 차이로 당선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6대 대통령 선거 역시 직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6대 대통령 선거도 최고의 경쟁자는 윤보선 대통령 후보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과 표 차이가 약 100만 표 정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이것을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어떻든 그것은 뭐 정확히 가려지지는 않았습니다. 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과거 이승만 대통령 비슷하게 소위 그 헌법에 의해서 3선을 할 수 없는데 헌법을 개정해서 3선도 할 수 있는 식으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7대 대통령 선거는 1971년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에 야당의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이 역시 경쟁을 했는데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후보 간의 표 차이는 불과 약 100만 표 차이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점차 국회에서도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확대되니까는 유신 체제가 선포가 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체제를 통해서 영구 집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헌법 개정을 했고 그 헌법 개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가 아니고 소위 그 간선으로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그 선거제대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대, 9대, 10대, 11대 제4공화국 시대에는 대통령 선거인단이다라고 그러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해서 국민들이 그 대통령 선거인단이 모여서 특히 그
장춘체육관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장춘체육관에서 모여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제8대 9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100%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100%의 투표율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대 9대는 박정희 대통령의 아주 절대적 100%, 거의 100%에 가까운 99.9%, 99.8%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그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우리는 흔히 이때 대통령에 당선된 그러한 그 선거를 체육관 선거다.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좀 비판적인 그러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대의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2.6 사태에 의해서 사망함으로 해서 79년 12월 6일 날 역시 최기화 후보가 당선되었고, 최기화 후보는 불과 몇 개월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다가 신군부의 주도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 의해서 제1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제5공업 하에 역시 마찬가지로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2월 25일 날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간선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7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제6공화국의 경우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이것은 1987년 소위 6.29 선언, 아마 앞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6.29 선언에 의해서, 또 아까 여러분들한테 한국 정치 지도자 노태우 대통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직선제, 지금까지 있었던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간선되었던 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은 대통령 선거인단 또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뽑혔던 소위 그 간선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변경한 것이 6.29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6.29 선언에 의해서 헌법이 개정된 다음에 1987년 12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를 비롯해서 소위 3김이라고 그러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명의 당시 김 씨를 가진 대통령 후보들이 다 나와갖고서는 경쟁을 함으로 해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당시의 후보는 불과 820만 표인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사람이 얻은 표는 무려 1,400만 표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에 야당이 단일화되었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단일화된 야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사태는 역시 마찬가지로 제14대 선거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14대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92년에 실시가 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 일자가 대통령 임기 60일 전 언제 실시가 된다고 그러는 게 아주 딱 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경우는
대통령 선거 일자가 계속 뭐 5월달, 10월달, 4월달, 12월달 또는 초대 2대의 경우는 8월달, 5월달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 일자 재정을 가지고도 여야 간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유리하냐 또는 불리하냐 그런 그 아주 논쟁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 일자가 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대개 12월 중순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국무총리 또는 김종필에 의한 신민주공화당 3당이 합당을 해서 소위 민주자유당이라고 그러는 정당을 만들어서 민주자유당의 후보로서 김영삼 후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후보가 당시에 김대중, 정주영 후보를 누르고 14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주영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그룹을 일으킨 실업가입니다. 그런데 정주영 후보는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직접 출마를 했는데 그 직접 출마한 요인 중에 하나는 내가 실업인으로서 성공을 했으니까 정치를 해서도 한국을 더 발전시키겠다라고는 그러한 소위 포부도 있었고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때 많은 돈을 사실 정치자금으로 기부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차라리 대통령 후보로 한번 출마하겠다라고 그러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를 문민의 정부라고 그러는데 제15대 김대중 정부는 소위 국민의 정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소위 JP-연합에 의해서 JP-연합 김대중 대통령의 DJP-연합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소위 3당 합당을 했던 JP가 제15대 선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김대중 후보와 연합함으로 해서 당시 소위 야당 후보였던 여당의 후보였던 이해창 후보를 꺾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정부는 국민의 정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김대중 후보가 얻은 표는 사실 야당 후보들이 얻은 표보다는 오히려 적습니다. 그래서 불과 40.3% 밖에 득표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의 경우도 김영삼 대통령도 42%, 노태우 대통령도 36%밖에 당선되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반수 이하가 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당시 48.9%를 얻었습니다. 이해창 당시 신한국당 후보였습니다. 신한국당.
그리고 권영길은 민주노동당 후보인데 처음으로 소위 그 아주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득표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우리가 참여정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창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두 번 다 소위 경쟁에서 낙선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는 처음으로 과거에 김영삼의 문민정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정부의 이름과는 다른 대통령 이름을 붙인 그러한 그 정부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투표 참여율은 불과 62.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장 적은 소위 그 투표율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신한국당의 이명박 후보 그리고 정동영 민주당 후보 또 이해창 후보 이렇게 세 사람이 경쟁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2012년 12월 19일 날 실시가 됐는데 박근혜 정부가 탄생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탄생돼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경쟁을 했습니다. 표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든 그러나 최초로 50%가 넘는 득표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직선 대통령으로서의 첫 번째 사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의 경우는 대통령 선거 일자 가지고 죄다 정치적인 논쟁도 됐지만은 선거법 그리고 헌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 선거일은 대통령 임기 60일 전 일정한 그 시간에 정하는 걸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12월 18일, 16일, 19일 이렇게 비슷한 날짜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5월 9일 실시가 됐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제18대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최신실 게이트라고 그러는 거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받고 또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소위 그 탄핵 소추가 소위 그 인정됨으로 해서 최초의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그러한 소위 결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가 아주 급히 실시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중요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그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의 홍준표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세 사람이 경쟁을 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권자는 약 4,247만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전체 투표자는
3,280만 정도로서 77.2% 정도가 소위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41.9%로서 0%로서 1,340만 표,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24%로서 785만 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699만 표로서 21.4% 정도를 투표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들 3명의 후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승민 바른정당, 정의당 심상정 후보, 또 새누리당 조은진 후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누리당은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늘날 지금 쓰고 있는 대통령 선거 직전에.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후보였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 과거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경우는 조은진 후보가 그 당을 그대로 당명을 사용하면서 후보로 나왔습니다. 뭐 경제애국당, 국민대통합당, 늘푸른 한국당, 민주연합당, 통일한국당, 한국국민당, 그리고 한반도 미래연합, 홍익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까지 무려 15명이 소위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중간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사퇴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가 제일 많은 관심을 가졌던 후보는 첫 번째부터 5번째 후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보의 기호수는 그 당시 국회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그러한 정당 숫자에 따라서 기호가 자동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1당은 더불어민주당, 제2당은 자유한국당, 제3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제4당, 그리고 제5당, 그리고 정의당, 이렇게 해서 기호가 부여가 있고, 일단 정당 후보자들이 먼저 기호가 부여된 다음에 무소속 후보는 제일 마지막 후보가 기호를 받게 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77.2% 정도가 투표에 참여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 대충 이 정도의 소위 중요 후보로서 득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소위 지역적인 편차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우리나라의 지역주의와 선거와 관련된 문제하고도 상당히 좀 관련이 있지만은, 한국의 정당은 아직까지도 소위 특정한 지역적인 그러한 패권주의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도 나타났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소위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아주 표를 얻지 못하고, 이 대구, 경북에서만 소위 그리고 경남 요 세 지역에서 표를 대규모로 얻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표가 상당히
아주 적게 나왔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경북이나 또는 대구, TK, BK 지역에서는 비교적 좀 득표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한국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름대로 보여주었던 지역주의적인 성격도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였습니다.